네, 본격 꼰대 저격 방송 이런 꽃 같은 청춘입니다. 8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그냥 좋아요. 예. 지난주보다 조금 줄었어요, 인원이. 예, 한 줄었는데도 뭐. 예, 48명 정도 됩니다. 48분, 48분. 오늘 좋습니다. 아무튼 장 작가. 예. 어땠어요? 뭐 좋은 소식 있는 것 같던데? 최근에 좋은 소식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다 꽃청춘 덕분인 것 같아요. 이야. 얼마 소식이요? 얼마 전에 그 TBS 책방 북소리라고 이제 뭐 책으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제 책을 길 잃은 개라는 책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주셨어요. 거기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플러스 저에게 다른 출판사에서 출간 제의를 받았습니다. 야, 두 번째 책. 예, 근데 좀 걱정인 게 지금 꽃청춘 때문에 지금 캐릭터가 좀 마초적인 걸로 잡혔잖아요. 예, 이렇게 잡혔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제의한 게 뭐냐면 그냥 그러니까 뭐 지금 장준영이 사는 법, 뭐 이 남자가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풀어서 이렇게 쓰라는 건데 뭐 하다못해 제 섹스 라이프까지 이렇게 넣어서 완전 마초적인 걸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저 이러다가 진짜 그냥 훅 갈 것 같아요. 악역들도 한 번 악역하면 계속 악역들만 맞잖아요. 이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그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이. 마초요? 제가 좀 싫어해요. 저 원래 그렇게 마초도 아니고 욕도 잘 못하는데 자꾸 욕들을 하라고 시키니까. 네, 저 원래 욕 잘 못합니다. 뭐 어쨌든 꽃청춘 덕분에 본인이 원해서 그랬는데 네, 잘 됐습니다. 책을 이제 또 집필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좀 우려되는 거는 저희가 김난도를 깠잖아요. 네. 김난도처럼 이렇게 자기 복제가 되면 안 되는데 어떤 이미지든 간에 그게 좀 우려스럽네요. 네. 근데 이제 설마 장 작가가 자기 사실 복제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책 한 권 낸 사람한테 작가라는 호칭을 붙여주기가 좀 저자죠. 민망했는데 그렇죠. 이제 두 권 되면 당당히 작가의 반열에 오르는 게 아닌가. 그래도 장 저자입니다. 예, 저자죠. 장 저자. 앞으로 저자라 그래요? 작가라고 해줄게요. 그게 좋죠 뭐. 그나저나 되게 나는 내가 합독도 하잖아요. 합정동 독서클럽도 있는데 거기서 장 작가 책 이야기 했는데. 했어요? 네, 했어요. 제가 그 방송을 재미가 없어서 안 봤어요. 아니 TBS 책 방송에서 자기 프로 나온 건 자랑하면서 합정동 독서클럽 국민TV에서 나온 거는 재미없다고 이렇게 얘기해. 지금 청취자가 얼마나 많은데. TBS는 조금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거기는. TV 들으셨죠? TBS는 TBS 퀄리티 높고 국민TV 지금 퀄리티 안 높다 지금. 퀄리티 하고 있어요. 퀄리티 좋은데 MC가 그러니까 자꾸 듣기가 싫은 거죠. 오늘 댓글 못 봤구나. 오늘 내 목소리 좋다는 사람 나왔어요 댓글에. 뭐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 수도 있죠. 축구 선수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해설위원. 오랜만에 성대모사 한번 할까요? 신문선? 한번 해보세요. 골이에요. 넘어가시죠. 예. 안 좋아하네. 뭐 재밌네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저희가 8회입니다 벌써. 네. 제가 8월 말부터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비주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고요. 일단 근데 매주 이렇게 저희 3명만의 힘으로 촬영할 때는 조합원들 도와주시지만 3명이 이렇게 주제를 잡고 준비를 한다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걸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직 저희가 틀도 안 잡힌 방송인데 홍보할 게 생겼죠. 그렇죠. 네, 무려 공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직 엉성한 방송인데도 공개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세요. 11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11월 28일 3시 성남 미디어 센터에서 국민TV 성남 지역 조합원분들을 모시고 아마도 12회가 될 것 같은데요. 12회 방송을 공개 방송으로 촬영할 것 같습니다. 근데 듣기로는 상당한 거물을 게스트로 모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와요. 그래요? 대충 누군지 짐작은 가네요. 짐작은 가는데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트위터 많이 하시는 분? 트위터 많이 하시고 요즘에 전국적으로 공격 많이 받으시는 분. 저도 메르스 때 그분을 알게 됐어요. 근데 과연 이렇게 얘기해놓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편집하면 되죠 뭐.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믿고 기다리세요. 이제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제가 근데 그러니까 우리 3명의 캐릭터 중에 제가 명징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요. 그렇죠. 제가 김 기자라는 타이틀로 들어가고 있는데 진행 욕심을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나의 캐릭터가 너 기자 맞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좀 욕심 좀 냈어요. 어떤 욕심이냐? 준비를 좀 했어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우리 먼저 장 작가한테 지난주에 제가 살짝 언급한 거 있잖아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 연령
네. 몇 살로 알고 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 연령이요. 70세. 70세? 예. 70세. 우리 예. 장 작가가 그러면 생각하는 노인은? 33. 참나. 나 빼고 지금 전부 다 꼰대 같으니까. 예. 33. 왜 그렇게 쳐다봐요? 왜 그렇게 쳐다봐요? 아니 왜 33이지? 아니 33. 이 사람이 33이니까. 아 33 위로는 다 나보다 노인이다. 높은 사람은? 당연히 아니 그거죠. 이게 꼰대 짓이라고요 이게. 아니, 이게. 죄송합니다. 자기만의 네. 기준을 절대 죄송합니다. 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금 33, 여기 계신 분은 다 33 이상이구나. 이거 다 지금 여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스미마셍. 우리 조소망이 볼 때는 뭐요? 그 나이가 나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하철을 많이 타니까 네. 지하철을 무료로 타시는 분들은 일단 노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음. 이게 법적인 기준에서는 그렇겠지만 음. 제 항상 마음속에는 생각이 굳어 있는 사람들은 다 노인이 아닌가. 몸이 늙어간다고 생각까지 같이 따라 늙는 사람들은 노인이라고 봐야겠죠.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죠. 아, 아유 역시. 가끔씩 역시 이렇게 훌륭한 멘트가 이것도 쭉쭉 나와요. 준비된 건가요? 아니면 진짜 그냥 즉흥적으로 툭 치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와. 네, 이런 걸 준비를 합니까?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밑밥을 이렇게 깔아줘야 돼요. 이렇게. 예. 우리들을 낮추고 본인을 예. 탁 띄워주는. 예. 아하. 넘어가시죠. 알겠어요. 네. 근데 우리 지금 조소방이 이야기했듯이 지하철을 타는 실제 나이가 65세란 말이에요. 65세. 그게 실제로 지금 현재 기준인데 그런데 정부가 우리 지금 장 작가가 이야기했듯이 이 65세를 70세로 높인다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예. 예, 높일 거라. 물론 이제 확정지은 발표는 아니지만 공식 발표. 결정된 건 아니죠 아직. 네. 예. 근데 여론 조성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높이고 있다. 근데 문제는 그래요. 노인 연령 그래 70세 높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식 그 퇴직하는 법정 정년이 있잖아요. 노인의 기준이 65세예요. 근데 이걸 70세로 높이는 건데 퇴직하는 그 정년 몇 살로 알고 계세요? 몇 세로? 또 제가 또 일하고 있는 데가 대학교니까 네. 대학교 정규직 교수가 만 65세예요. 정규직이 만 65세까지. 만으로 65세. 석자 교수도 할 수 있잖아요. 석자 교수는 이제 은퇴하고 하는 그런 거 같고, 그러니까 일단 좋은 직업이죠. 그렇죠. 아이고. 그렇게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이 어디 있겠어요? 말에 뼈가 있네요. 예. 그런가요? 예, 네. 말에 뼈가 있었어요. 만 65세까지 할 수 있다 이거죠. 우리 조수방은 저야 뭐 다음 학기가 늘 걱정이죠. 법적으로는 지금 60. 공식적으로는 60이죠. 예. 우리 지금 장 작가가 이야기한 대로 60세예요. 예, 60세라고 알고 근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어야 될 게 뭐냐면은 실제로 정년 퇴임하는 그러니까 연령들 있잖아요. 예. 몇 세일 것 같아요? 대부분 OECD에서 50대 초중반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예. 알고 있어요. 52세에서 53세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적인 정년 퇴임이 60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년 퇴임하는 날짜는 그러니까 나이는 50대 초반이라 이거죠.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노인 연령을 70세로 70세로 확 높이려고 그래요. 5년을 이제 높이는 거네요. 더 높이고. 예. 그러면 그 공백기가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퇴직하고 나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라에서 노인으로 대우받기까지 20년 가까워, 그렇죠. 적어도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10년이 넘는데 이게 20년 격차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퇴직금 평생 30년, 20년, 25년 이래가지고 그 받은 퇴직금으로 다 뭐해요? 치킨집 하죠. 그렇죠. 치킨집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보다 더 많다는 거 기사 최근에 봤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마트 배송팀에 있는데 제 배송팀에 있는 저 빼고 전부 다 40, 50대 아저씨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저 정년 퇴임하고 이렇게 저희 아버지 뻘도 있는데 어쨌든 한 번 다 꼬꾸라지신 분들이에요. 다 이제 배울 만큼 배우고 이러신 분들이었는데 치킨집이나 뭐 삼겹살집 뭐 이렇게 족발집 하다가 진짜 좆된 거죠. 다 망했어요. 다 망하셔가지고 할 줄 아는 게 뭐겠어요. 이제 남은 거지. 돈 다 쓰고 어차피 애들은 또 대학교를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제 뭐 가르쳐야 되니까 뭐 운전, 그다음에 뭐 경비원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서 최저임금 받으면서 진짜 힘들게 사시고 계시죠. 주변에 보면. 그러니까 자영업이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투자했다가 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필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죠. 읽은 그 어떤 자료에서도 어떤 자료가 있었냐면 작년 한 해 10명이 새로 창업을 했으면 자영업을 냈으면 그 중에 8군데가 폐업을 하고 예. 한 군데가 유지를 하고 한 군데가 그나마 1년 뒤에 1년 뒤에 이윤을 낸다. 그러니까 실제로 10곳 중에 8곳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이 가게 음식점을 하는데 예. 테이블 7개짜리 음식점을 하는데 부모님한테
작년, 그러니까 올 초에 냈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힘들다고 하는데도 그냥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왜? 그 10군데 중에 2군데에 어쨌든 속해 있으니까 망하지 않고 유지라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정부가 노인의 연령을 높이고 65에서 70으로. 다 개인 책임으로 다 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우리 노인들이 그러니까 노인들이 정부가 이렇게 이런 정책을 발표하는데 과연 실제 노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해서 노인의 복지를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대한노인회 있죠. 예. 거기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봤어요. 예. 그랬더니 다 지금 피식 웃죠. 이 대한노인회에서 여러분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이런 70세 노인에게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한노인회니까 뭐 노인들을 위한 뭐 그런 단체잖아요. 그렇죠. 반대해야죠. 반대해야죠. 네, 반대하는 게 정상이죠. 예. 예. 우리 지금 당 작가 말이 맞아요. 반대해야 되는데 5년 전에는 반대했어요. 예. 그런데 예. 올해 들어 반대를 입장을 싹 바꿔요. 갑자기. 이건 갑자기 뭐 싹. 학생회가 학생회를 대변하지 못하고 그렇죠. 정경련이 재벌을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과 유사한 거죠. 예. 그러니까요. 궁금하잖아요. 아니 얘네 입장은 왜 노인의 복지를 가장 대변해야 될 특히 지하철 요금이나 이런 게 65세에서 대표적으로 70세로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입장을 바꿨어. 이유가 뭘까요? 그냥 딱 들어도 그냥 뽀찌 쳐먹었네요. 뽀찌? 예. 뽀찌가 뭐예요? 그 뒷돈. 예. 나 이런 용어 진짜. 이런 말 쓰지 뽀찌가 마. 뭐야? 뽀찌가. 아 이런 말 쓰지 말까요? 예, 어쨌든 예. 뒷돈 먹었다. 뒷돈 먹은 느낌이 나네요. 딱 들어도. 그러니까 이게 뒷돈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정부가 대한노인에 1년에 주는 예산이 얼마냐? 작년에 국고 보조금이 무려 얼마일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얼마일 것 같아요? 그냥 몇 억 될 것 같은데요? 몇 억?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42억이에요. 142억. 어우. 대한노인의 그 1개 시민단체에 주는 돈이 142억입니다. 이게 근데 인건비 그리고 무슨 행사 지원비 예. 이런 스타일로 들어간다는 거죠. 뭐 경로당 짓고 막 이런 거. 아 그런 직접적인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로당 지원대 이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대한노인회 인건비와 행사 지원비와 경품비와 와 너무 많이. 142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의 142억이 예.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오늘 월급 받았어요. 세금 떼서 지금 185만 원 들었는데 국민연금 8만 원에다가 혼자 사는데 의료보험이 5만 8천 원 나왔어요. 이게 뭐야 이게 어쨌든 그쪽으로도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 돈 그럴 중 수도 하나가 있고요. 갑자기 빠개치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노인을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아니 노인의 복지를 가장 고려해야 될 노인회가 대한노인회가 왜 그걸 거부하냐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또 다른 발표가 나왔는데 예. 경로당에 들어가는 그런 유류비 있잖아요. 그게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들었어요. 전액 삭감. 네, 전액 삭감. 그게 거의 뭐 100억 원에 육박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알아봐야 되는데 그 금액이 이 정부 들어서 삭감됐다. 그러니까 노인네들하고 추울 때 뭐 그러면 보일러 끈 것도 그렇죠. 각자도 생활하는 거네. 그렇죠. 와우 재밌는 나라네 여기. 예. 그리고 이 각 노인들의 복지를 신경 써야 될 대한노인회는 알아서 해라. 네. 야. 그런데 이런 가운데 대한노인회 그 김용환 총장이에요. 이 양반이 여론을 수렴했다고 말을 하고 다녀요. 예. 어떻게 봐야 돼요? 뭘 어떻게 봐 이거 미친 새끼지. 아니 65세에서 70세 5년이나 텀이잖아요. 김용환 그 다음에 회장이 이름 뭔지 알아요? 이심 얼굴 봤어요. 지금 화면 나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왜 마음대로 진짜 화면을 그냥 돈벌레처럼 생겼어요. 돈 무지하게 빨아먹었을 겁니다. 어쨌든. 아 그런 인신공격하면 안 되지. 뭐 괜찮아요. 이름이 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신공격해서요. 그러니까 개소리고 어쨌든 5년 동안 네. 5년의 텀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고 또 이심 이 사람은 에스카이어 뭐 상무이사 뭐 충무로 제왕이었대요. 예? 잘 살고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이 사람 뭐 청춘이죠. 이 사람은 70세 자기도 늙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근데 이 사람들만 노인네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노인회의 가장 대표격인 사람들이 전혀 노인들의 생활과 금수저죠. 완전 식군수저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노인들, 특히 그 대부분 노인들도 그렇고 되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 있죠. 쪽방촌, 그다음 뭐 폐지 줍는 거 어른들,
이분들 뭐 어디에 있어요? 종로 3가 이런 데 모여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일자리 구해서 진짜 열정페이 받고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말이 안 되죠. 5년 텀 있으면 굶어 죽는 사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반대합니다. 진짜 화나요. 이런 얘기 들으면 짜증나요. 예. 시들 그렇게 못 살아봤으니까. 선거 때는 노인들의 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공약을 남발했다가 저번에 기초 노령연금이었나요? 그때 봤듯이 쉽게 버려질 수도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근본적으로는 복지 정책이라는 게 직접세, 법인세나 상속세 같은 네. 그 직접세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그 세원인데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노인들 숫자를 줄여가지고 복지 정책을 유지하려는 그런 기획인 거죠. 그러니까 좀 감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이래도 사실 별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그 오랜 세월 동안 한국 현대사 자체가 권위에 복종하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또 토사구팽 당하는데 권력이 이렇게 쉽게 거짓말하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또 조용히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대한노인의 뿐이겠습니까? 이런 단체들이 뭐 수많은 재향군인의 뭐 상위 군경회 뿐만 아니라 원전 비리, 뭐 방산 비리 이런 것들이 다 국민 세금이 사실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있는 데가 그렇죠.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도 같이 저희가 꽃정춘에서 깔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여기서 저 최근에 되게 존경하신 분의 다큐를 봤어요. 최영국 효험학원 이사장 아시잖아요. 네. 그분이 한 말씀을 한 번만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건 이기면 썩는다. 아비들도 처음부터 썩진 않았다. 노인 세대를 절대 봐주지 말라. 봐주면 안 돼요. 예, 봐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니 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노인들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이렇게까지 안 쓰고 임플란트 이런 거 그다음에 매달 20만 원 주겠다는 이런 공약들 다 아무것도 안 지키는데 그러네. 왜 지지를 해요? 이 나라가 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박정희 그 11.6 특집 때 다뤘잖아요. 이 나라 그냥 제가 지난번 이런 얘기 들었어요. 동묘에서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이제 당선되기 전에 이런 얘기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얘기 에이그 쭈쭈쭈쭈 우리 박근혜 뭐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는데 불쌍해서 어떻게 대통령 뽑아줘야지 이런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측은지심을 이렇게 이 세대에 걸쳐서 저는 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뭘 해도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이제 박통 때 예.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잘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잘할 거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도 응원해 줘야 된다. 그런데 정작 당신들이 받는 복지 혜택은 당신들의 입장을 옹호해 줘야 되는 그런 단체까지도 배반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 장 작가 예. 평소에 존경하는 노인이 한 분 계시다면서요? 저요? 네. 뭐 저기 바다 건너에는 조르바라는 그 할아버지가 있었고 여기 한국 지금 이 땅에는 지금 뭐 국티 이사장님 네. 술 엄청 먹고 와 이렇게 싸우고 발가락 만지면서 이제 뭐 안주 떼먹이고 더러운데 그때 돈 줘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했죠. 예, 택시비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 장 작가가 지금 그리스인 조르바와 국민TV 현상인 이사장을 동급으로 놨어요. 동급으로 놨는데 그 동급으로 놓은 이유가 발가락 만진 손으로 안주를 집어서 자기에게 줬고 가면서 택시비를 줬다. 아 그리고 막 싸우잖아요. 막 종업원으로 싸우고 막 앉아 막 종업원에게 소리 지르고. 네. 되게 청춘이던데 그때 약간 감명. 이러니 아니 자기가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없다.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자기 이게 스스로 마초가 되려고 막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롤 모델이 다 그런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조르바 우리 현 이사장 좀 위험한 철컹철컹 하실 분들 제가 좋아하고 있네요. 그러고서 자기가 이런 캐릭터가 아니라 우리한테 뭐라 그래? 넘어갑시다. 예. 알겠어요. 네, 아무튼 오늘 제가 시작부터 이렇게 서두에 길게 대한노인회를 꺼내든 이유가 오늘 모시는 우리 게스트 때문이에요. 오늘도 엄청나게 힘들게 섭외. 오늘은 정말 한 3개월 걸렸나? 진짜 이건 유비가 제갈공명한테 상고초려 이상을 했죠 저희가. 예, 엄청 바쁘신 분이죠. 예. 네, 오늘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 시작할 때가 언제예요? 8월 달부터. 네. 지금 10월 말, 이 녹화하고 있을 때가 지금 10월 말인데, 이분을 드디어 모셨습니다. 드디어. 네, 월간 잉여의 편집장 최서윤
장난해? 아니 지금 뭐예요 지금? 이거 아니 그냥 이대로 가죠 그냥. 일부러 그런 이거 가야 재밌어요. 네. 알겠어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월간 이경의 최성용 편집장 자리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제대로 말하겠습니다.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월간 이기어 편집장 최서윤 씨입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되게 쑥스럽네요. 열화와 같죠? 네, 눈을 못 쳐다보겠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 최 편집장, 잉집장이라고 불려요. 그죠? 제가 이름을 붙였죠, 그렇게. 아, 잉집장. 잉여들의 편집장? 저 월간 잉여 편집장. 월간 잉여의 편집장이니까 네. 잉집장. 아, 그럼 잉집장으로 부르겠습니다, 오늘. 괜찮죠? 네, 좋습니다. 오케이. 일단 다 발음이 오셨어요. 근데 쉽진 않죠. 네, 잉집장. 잉집장. 어찌됐거나 왜 아까 왜 최서연 씨를 왜 최혜윤 씨라고? 그러니까 페이스북 친구인데 아, 이렇게 시작 무덕하네. 네, 너무 사람을 그 직업적으로 다루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무튼 네. 우리 지금 잉편집장이래. 우리 잉집장. 잉집장님 나오셨으니까 먼저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아까 근데 너무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굳이 말을 덧붙일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잡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얘기를 하면 차차 더 아시지 않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센 분이에요. 자기소개하라고 했는데 안 해. 제일 센 것 같아 봤던 분 중에서.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분들 좋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게스트분이 나오시면 항상 공식적으로 첫 번째 질문이 있죠. 지지난주부터 만든. 예, 만든 지 얼마 안 됐지만 아, 네, 그거 같이 괜찮았어요. 해주세요. 예. 당신이 생각하는 꼰대란? 빠밤. 좋은 질문 같아요. 이게 네. 캐치프레이즈도 꼰대 저격 네, 방송이더라고요. 본격 꼰대 저격 방송.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원래 꼰대를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그런 꼰대스러움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제가 오늘 이상하게 우리 지금 잉집장님이 날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 아, 진짜요? 여자친구들로부터 꼰대란 말 말고 보수적이란 말. 네, 사랑을 함에 있어서. 보수적인 게 꼭 꼰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꼰대 같은 게 좀 자기가 너무 옳다고 확신하면은 그리고 그게 그 확신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좀 타자화하는 대상 예를 들어 한국은 되게 나이주의 유교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어린 사람 앞에서 그런 자기가 잘 안다는 확신을 되게 막 얘기를 한다든가 뭐 맨스플레인이라는 용어도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게 뭐 여성이라고 자기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덜 똑똑한 존재일 거라 생각하고 그 사람이 전문 분야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막 설명을 한다든가 그러셨나 봐요. 결국에 쫙 설명하다가 제가 그렇죠 얘기하는데 그러셨나 봐요 이러니까. 여자친구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하셔서. 네. 어린 시절에 그런 면이 없지 않게 있었는데 네. 요즘에 많이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게 네. 훌륭한 것 같아요. 네.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자아성찰 방송이죠. 네. 우리 꼰대 저격 방송하면서 많이 변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자기가 너무 옳다고 확신하면은 좀 짜증나는 게 박근혜 대통령도 역사 교과서에 올바른이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근데 그 올바른이라는 건 되게 가치 판단적인 용어인데 그걸 그렇게 자신 있게 쓰는 걸 보면서 그런 것도 꼰대스러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자기 동의해요. 자신에 대한 확신. 네. 그리고 자기 경험에 따른 일반화를 통한 가르침을 주려는 거. 이명박 대통령도 내가 해봐서 안다고 하면서 다른 처지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가르치려고 들었잖아요. 그럼 그 좀 꼰대에 대한 기준 자체는 지금 우리 잉집장이 이야기한 대로 쫙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 지금까지 얘기했죠. 계속 이야기한 바랑 비슷해요. 크게 다르진 않죠. 예.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래서 궁금한 게 당신이 생각한 꼰대란 그러니까 이게 얘기한 거잖아요. 꼰대스러움에 대한 얘기를. 특별히 없어요? 그걸 계속 캐치하는 게 지금 꼰대라니까요. 아 궁금한데 말했잖아요, 어떡해. 지금. 말했잖아요. 궁금한데 딱 이렇게 누구 명징하게 탁 떠오르는 그런 아. 누구라고. 아까 말했듯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도 좀 꼰대스러운 거 아닌가. 제가 얘기. 진행병 걸려 있어서 그래요. 네. 진행에 대한 흐름이 쫙쫙쫙 맞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네. 왕구가 안 맞으면은 다시 막 돌려요. 네, 여튼 그랬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나저나 오늘 우리 방송 출연해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타일이 되게 네. 이런 말이 돼요? 좋은데?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앞머리 드라이도 하고. 저기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 소개팅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알겠어요. 네, 같이 얘기하죠. 네. 마이크. 네. 아무튼 우리 최 편집장님, 우리 잉집장님 이야기 좀 더 들어볼게요. 예. 최근에
미호에도 미디어 오늘 이런 데도 기사를 계속해서 지금 정기 기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 거기도 돈 준다고 하면은 뭐 쓰는 거죠. 오호. 왜 이렇게 왜 어려워요? 왜 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아, 알바가 이렇게 잡지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작업이나 그런 취재나 인터뷰 알바 이런 걸로 생계를 꾸리는 그러시구나. 편이죠. 기본적인 글쓰기가 되니까 어쨌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게 그걸 읽어보셨어요? 아, 다 읽어봤죠. 다 어떻게 읽어봤습니다. 보셨어요? 그 얘기- 저희가 다뤘던 거랑 저희가 얘기했던 건 똑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저희 방송 보고 얘기를 하는 건가? 똑같았어요, 거의. 예, 표현만 그러니까 되게 시니컬하고 뭐 하면 안 됨 막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거 되게 좋았어요. 잘 봤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본인 일단 쓰셨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어쨌든 회자가 다시 됐어요. 어디서 회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페이스북에서. 별로 회자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데 그 기사 속에서도 지금 뭐 좀 녹여져 있지만 월간이요 18호가 나와야 되는데 맞아. 네. 이미 나왔을 겁니다. 나오고 있어요. 출근했어요? 이 방송이 나갈 땐 이미 아. 나와 있을 겁니다. 걱정이 좀 됐더라고. 얼마 만에 나온 거예요? 17호에서 18호까지. 그런 굉장히 거의 반년 잉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년 만에. 반년 좀 안 되긴 했지만 이유가 뭐예요? 그 오프라인의 잡지는 인쇄를 해서 내는 거잖아요. 좀 종이에 인쇄돼서 기록될 가치가 있는 얘기들을 좀 더 압축해서 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점점 들어서 이걸 병행해서 갈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는 좀 더 자주 발행의 텀을 갖고 좀 더 오프라인은 그것에 좀 더 엑기스를 담아서 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원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독자들의 요구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월간 잉여의 18호를 계속 기대했거나 그러니까 원래는 격간지로 냈잖아요. 그쵸. 월간에서 격월간에서 네. 이제 거의 반년이 돼가고 있는 거죠. 뭐 만망하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천천히. 어쨌든 딱, 네. 정신없이 살다 보면 시간도 막 빨리 가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예. 진짜요? 예, 저 계속 감사합니다. 봤었거든요. 군대에서 제가 페이퍼라는 잡지에서 임집장님을 처음 뵀어요. 페이퍼? 예.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되게 감명 받았냐면 그러니까 뭐 인터뷰 많이 봤거든요. 저는 이분. 그래서 이분 처음 봤을 때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계속 제가 봤던 분이니까 2년, 3년 동안 계속 봤던 분이니까. 근데 이분이 되게 멋있었던 게 뭐냐면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 월강이라는 잡지를 왜 갔냐? 원시에서 계속 납방해서 빡치는 심정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거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거 진짜 진심 이거 싫어요. 진짜 감명 깊어서 저도 항상 누구의 밑에서 소모품으로 계속 살았는데 더 이상 소모품이 되기 싫어서 제가 이제 돈을 한번 벌겠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핫도그 푸드트럭 운영하다 망했어요. 근데 망했지만 어쨌든 이분은 살아 있잖아요. 망했지만 핫도그 하신 건 후회 없죠. 후회 없죠. 빚을 졌나요? 그래도 안 줬죠. 아 그럼 되는 것 근데 책 같습니다. 내고 이제 좀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이제 좋으신 분들 만나죠. 이렇게 있죠. 네. 빚을 지는 일이 아니면은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멋있네요. 네.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방송하면서. 근데 이제 보니까 2012년 2월에 만들어진 잡지인데 계속 뭐 사실 저는 처음 이 잡지 만들어질 때 사실 들었는데 몇 번 내다 말겠지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2015년 지금까지도 계속 뭐 비정기적이지만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선입견 같은 거를 깨는 쾌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다 말겠자면 아닌데?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잡지 형태지만 어쨌든 1인 언론사, 1인 미디어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예. 근데 약간 좀 출판 편집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독립출판이죠. 잡지를 편집할 때는 좀 그러니까 기자라는 정체성보다는 편집자라는 정체성이 더 큰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언시 바닥에 네. 어쨌든 저 밖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한국 30살에 들어와가지고 언시를 시작해서 한 2년 정도 준비를 하다가 국민TV에 몸담은 건데 개인적으로는 언시를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 임집장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임집장 이야기를 하고 월간 잉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솔직히 가졌어요. 그때부터 준비해서 금방 되셨네요, 기자가. 저는
뒤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1년도 준비 안 하신 거죠, 그럼? 1년 정도 1년 넘게 준비를 했죠. 네, 제가 거의 2년 준비하고 안 돼서 네. 빡쳐서 그렇게 냈었죠. 그래서 저는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스스로 뭔가 빡쳤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고 그냥 주저앉고 다른 길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맞아요. 어쨌든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되게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묘한 감정이 뭐냐? 행동으로 옮겼다는 데 대한 용기에 대한 부러움, 그리고 나는 불안감을 계속해서 안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우리 임집장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거기에 글 한번 나도 한번 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되게 만나고 싶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투고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정말? 네, 원고료는 드리지 못하지만 도서 상품권을 네. 소정의 선물로 드립니다. 저는 우리 임집장이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에 투고하고 우리 지금 출연료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가요. 저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입장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 자금으로 제 돈도 좀 쏟아박았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판매 수익으로 제작비를 충당하게 하는 게 목표고, 근데 그런 잡지가 돌아가는 거 말고도 제 개인의 생활이 필요하니까 그런 용돈 같은 거는 개인 프로젝트나 다른 매체의 기고, 이런 강연이나 세미나나 이런 데 출연하면서 받는 출연료 이런 걸로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임금 노동으로 그 삶을 꾸리는 노동자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뭐 세계화로 일자리도 외국에 많이 가기도 했고, 또 지금 자동화, 뭐 기계화, 알고리즘 인간 노동 대신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사회에서 분명히 그렇게 기계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윤을 되게 막대하게 버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얻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그 이윤을 다 가져가고 또 일자리 없어서 딴 사람들 굶어 죽고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일을 한 자만이 먹고 살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통념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근데 또 다른 시대는 또 다른 통념 속에서 우리는 살 것 같아요. 미래는. 그걸 저희가 미리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려면 근데 어쨌든 그게 뭐 약육강식이라는 논리로 원래 돈 많았던 사람이 계속 돈 많이 벌도록 그렇게 냅두면 너무 이렇게 야만적이 되고 격차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나라라면은 그런 거를 잘 분배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텐데, 좋은 나라인가요? 좀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니어도 충분히 자기 생활에 만족감을 갖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네, 그런 사회를 말씀하신 건가요? 네, 어떤 직장에서 꼭 임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개별적으로 되게 비정기적인 프로젝트, 비정기적인 노동, 뭐 그런 아니면 물물교환 이런 식으로도 삶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어떤 주택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삶의 불안을 가장 그렇게 주는 복지 부분들은 지금 이 구조 내에서 많이 혜택을 받는 부유한 사람들의 초가 너무 많은 그 이윤으로 이걸 나누는 게 맞다고 믿습니다. 아니 그거 다 쓰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 숫자를 남들과 넘사벽으로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거 자체에 우월의식을 느끼는 걸까? 아니면 약간 가학 성향이 있는 걸까요? 남들이 불행한 거 보면 난 아니지롱 이러면서 기쁜 걸까요? 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같은 공동체에 속했으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행복한 게 좋지 않나? 우리 임집장이 지금 생각하는 기본적인 저는 세계관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에서. 저도 약간 칼 마르크스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유토피아랑 뭐 이렇게 굉장히 그런 세상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임집장이 생각하는 그 세계관이 저는 월간 잉여로 투영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세계관을 기반에 두고 이 잡지는 저 자신도 글을 쓰고 인터뷰를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기도 하지만 각자 스스로 잉여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으려고 해요. 근데 그 목소리가 그냥 일기에 그치지 않고 어떤 구체적인 자신의 일화나 자기 삶의 맥락, 처해진 상황들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일종의 성찰, 구조에 대한 얘기까지 하는 글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잡지에 보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보내주신 글을 다 읽지는 못하고 일종의 편집 혹은 선별을 하잖아요. 그때 그런 기준으로 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
잉여라는 거의 사전적인 정의가 뭔가요, 정확히? 그러니까 좀 청년들이 스스로 좀 자조적으로 네.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뭔가 사회에 쓸모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남아도는 존재로. 근데 그게 어떤 절망적이고 체념적인 게 아니라 자조적이면서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이지만은 않은 어감으로. 어쨌든 임집장이 하나의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잉여라는 부정적인 단어에 대해서 어쨌든 그 패러다임 자체의 의미를 약간의 좀 변화시켜주는 예. 큰 역할을 했다고 진짜로요.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공부할 때 임집장이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의 자격지심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열등의식을 저한테 되게 많이 불러일으켰던 존재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 잉여가 자존감이 완전 결여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잉여도 괜찮아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거를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월간 잉여가 그런 점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월간 잉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 구하기가 네. 제일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이 나올 때쯤은 구할 수 있으니 알라딘에서 이렇게 월간 잉여를 검색해 보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나왔다고 하는 18호죠. 18호의 그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흑역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이 흑역사하고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아직 좀 글을 안 본 상태라서 궁금하긴 한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흑역사를 어떻게 푸셨는지. 일단은 흑역사에 대한 개개인의 해석도 다르니까 그런 다른 해석을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또 흑역사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담도 나누고 싶었고 또 지금이 흑역사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근현대사 내에서의 한국 사회 전체에서의 흑역사,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그런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고 그랬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정했으면 거기에 따른 이제 글들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취재를 다니잖아요. 네. 어때요? 많은 글들이 모여져요, 실제로? 이번에 괜찮게 모였던 것 같고, 만약에 좀 다양한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의 얘기가 안 나왔다 싶으면 그 얘기를 잘할 것 같은 친구나 페이스북 친구한테 이렇게 되게 정중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정중한 메시지를 보낸다. 본인은 메시지 잘 안 읽잖아요. 그래요? 안 읽었었어 옛날에. 네.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나름 저도 우리 임집장한테 페이스북 우리 친구지만 페이스북 친구 되기까지가 저 3개월 걸렸습니다 지금. 네, 얼마 전 받아주셨더라고요. 근데 약간 페이스북에서 헐벗고 있지 않으셨어요? 헐벗으면서 카메라 되게 째려보지 않으셨어요? 저요? 네, 좀 뭔가 되게 인상 쓰고 그래서 위험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꽃보다 청춘, 같은 이런 청춘. 이런 꽃 같은 청춘. 네, 이렇게 출연 제의를 받고 좀 자세히 보니까 거기 출연하신 분 중에 한 분이고 위험한 분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3개월 만에 받게 되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그 관계망 내에서 조금은 저랑 더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페이스북 친구일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받아주진 않고요. 네, 친구 추가 신청이 오면 그래도 한번 가봐서 그 사람의 가치관, 관심사, 취향 이런 걸 한번 보긴 하는데 이 사람이랑 나는 취향이 정말 안 맞을 것 같다, 혹은 프로필 사진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 뭐 이러면 이렇게 안 받죠. 이게 약간은 제 보수적인 좀 관점일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프로필 사진 솔직히 안 보거든요. 그 내용을 안 보고 웬만한 들어온 사람들은 저는 다 수락을 해요. 그런데 이게 남자와 여성의 일반적인 좀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제가 주변에 가까운 여성분들에게 들어보면 항상 여성분들은 특히 한 번쯤은 체크를 하고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임집장도 혹시 받지 않았나. 그래서 수락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든 거예요. 자기 삶에서의 피로도를 자기가 좀 조절을 못하는 사회이긴 하잖아요, 구조가. 근데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덜 피로한 쪽으로 가고 싶은데 좀 그런 접촉, 좀 불쾌한 접촉을 최소화하고 싶은, 불쾌한 접촉은 최소화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아무튼 또 다른 제가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어쨌든 지금 2015년 각자 도생이 청춘들에게 항상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도 각자 도생하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고 연대와 이제 같은 함께 걸어가는 이런 모습 자체가 아예 사라지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거에 대해서 참 묻는 것 자체가 각자 살아가야 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나요?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하는 주택 협동조합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청년 유니온에서도 여러 의미 있는 활동들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근데 하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답답함을 느끼나요? 근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해도 그냥 무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제가 그래서 우리 임집장이 어디선가 인터뷰에서 이제는 촛불 집회와 안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예요?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촛불 집회에 참여할 마음이 좀 생기지 않는 이유는 그냥 매번 이게 하나의 레퍼토리? 그냥 클리셰처럼 돼버린 부분이 있고 집회 자체가 처음 촛불 집회를 했을 때는 좀 신선한 일종의 퍼포먼스적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좀 없어지기도 했고 일단 또 차벽으로 맞고 그냥 보지도 않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더 의미 있는 싸움 어쨌든 이건 힘이 불균형 비대칭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의 싸움은 뭐가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테러나 이런 걸 한다면 분명 그거를 빌미로 더 공안 정국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어쨌든 테러한 사람들의 인생은 조지는 거니까 좀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게 필요한 시대인가 이런 법제화된 민주주의의 형식마저도 거의 무시해버리는 이런 부분에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네. 다른 분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의 한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길거리에 우리가 모여서 의사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그것이 너무 틀에 박히고 또 정권에서 그 대응하는 방식도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 가능한 방식이잖아요. 익십도 아니고 그냥 안 익십 하잖아요. 그냥. 그런 상태에서 어떤 대안적인 걸 좀 새로운 표현 방식을 구상하시는 건지 좀 듣고 싶네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까지 얘기했는데 약간 저는 약간 임직장이 들어보면 약간 옆 나라에서 지금 흔히 발생하는 그런 니트족이라고 하죠. 니트족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영어로. 그걸 왜 저한테 네.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알바하면서 먹고 살고 이제 정치엔 무관심하고 이제 딱히 이제 어차피 뭘 해도 이제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니힐리즘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저도 그렇게 한창 허덕이다가 지금 얼마 전부터 여기 출연하면서 이제 시대 정신을 갖추려고 노력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자 답답하고 기분 나쁠 때 그걸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일단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일단 글 쓰는 게 개인의 성숙에도 일단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글 쓰면 생각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자기 객관화도 좀 더 가능해지고 또 일단 일상에서의 상처가 되거나 화가 나는 부분들도 좀 이거 나중에 글감으로 써야지 이러면 조금 위로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일단 각 개개인이 그런 분노나 의견 같은 걸 더 많이 글 쓰는 방식이든 모여서 많이 얘기를 하든 그런 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일단. 임집장의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임집장은 글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과의 이 월간인형을 그러니까 내는 과정 속에서 뭔가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풀어갈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청춘들이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각자 생각할 시간도 없는데. 그래도 일상 속에서의 분노의 지점은 다 있지 않을까요? 느끼는 불합리나 분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어떤 내가 부족해서 이런 걸 당하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발상을 살짝 바꿔서 그리고 또 그런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정치인들이 좀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하는 사회주택 제도 이런 것도 의미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부동산 문제에 저도 좀 관심이 있는 편인데 뭐 돈 버는 것
다 월세나 전세금으로 빚내서 전세금 하거나 이러고 쓸 돈이 없어지잖아요. 주거비에 쓰고 나면. 근데 이러면 내수 경제도 문제고 뭐 저축도 못 하고 젊은 사람들은. 근데 그래서 주거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뭐 약간 협동주택을 지원하는 아주 저리로 2%대로 협동주택을 목적으로 사업 신청을 하면은 저리로 이렇게 빌려줘서 공동주거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제도라든가 그런 좀 구체적인 대안들을 정치인들도 많이 고안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뭘 해도 안 될 거라는 그런 답답함 때문에 뭐 포기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각자의 기본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시와 그리고 환경만 만들어진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게 큰 그런 참여가 아니더라도 그냥 한두 마디 하루에 친구들이랑 한두 마디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그런 얘기를 한두 마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더 쉽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그렇게 표현된 이야기들이 더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또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그런 구조를 만들 생각도 잘 안 하잖아요. 일단 아직까지도 이런 지역구로 막 정치는 엄청 뽑고 뭐 이런 것도 너무 답답해요. 비례대표를 늘린다 말만 하고 항상 뭐 없던 얘기가 되고 이런 게 너무 답답해요. 그 청년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가고, 그런데 이 정부는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척만 하고 실제는 반영도 아무것도 안 하고, 결국에는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물론 개인적인 방법의 차원에서 글을 쓰거나 개인의 뭔가 이유를 찾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없을까요? 조금 더 명징하거나 구체적인 방법들이? 우리 월간잉여를 계속해서 편집을 해 나가면서 취재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근데 스스로 또 일단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꼰대스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자기에 대한 지나친 확신, 자의식 과잉으로 타인에게 배려 없이 뭐 함부로 대한다든지 좀 소통이나 관계 맺기에 서툴러지는 부분들을 만드는데, 그런 점을 남들 비판해야 될 사람 비판해야 되지만 자기에게도 그런 부분이 없을까를 계속 질문하는 태도를 통해서 좀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아픔을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좀 들어주려는, 서로 그런 걸 품앗이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걸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망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어떤 상호부조나 도움, 필요할 때의 도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 혼자로서는 좀 치유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결국 같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네요. 그쵸. 어떤 개인으로서도 존재해야 하고 성찰해야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약간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언론고시의 그 좁은 문을 뚫지 못하고 우리 임 기자님처럼 어떤 대안적인 독립 미디어를 이런 걸 만들려고 감히 상상도 못했던 수많은 지금 언론고시에서 실패한 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획일적인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삶이 가능하다라고 계속 꿈을 꾸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꿈들이 여기 잉여에 모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제가 잉여를 살펴볼 때 조금 어떤 문화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문화적인 부분, 어떤 트렌디하고 스타일적인 면, 그러니까 요즘 청년 세대들의 그런 면들도 담겨 있지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정치권에 대한 뭐 정책적인 제안이라든가 좀 직접적인 청년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면 돌파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잡지를 좀 성격을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지네요. 나름 정책 제안을 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담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좀 더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글도 더 부탁을 드려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들도 좀 더 많이 싣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솔직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으로 솔직히 외연학계 차원에서, 그러니까 힙스터 위주의 글들이 많은 것도 솔직히 지적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많은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긴.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보였나 봐요. 저는 뭐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재미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은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이게 재미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일단 보니까 재미 있으면서도 의미도 있는 그런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이 때문이니까 지금 우리 뒤에 지금 이 월간 잉여와 관련된 그 사진들을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금 계속 뒷배경으로 썼는데 어때요? 지금 상당히 재미를 많이 고려를 했어요. 월간 잉여 생명 연장의 꿈 다음 달에 만나요. 제발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어떤 부분을 가장 고려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표지 디자인이나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글들이며 이런 것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때 좀 시의성 있는 키워드를 잡은 다음에 아까 이번에는 흑역사인 것처럼 그 키워드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 그리고 구체적 경험 이런 것들이 담길 수 있도록 뭐 하는 편입니다. 그 사생대회, 멍 때리기 대회. 멍 때리기 대회. 멍 때리기 대회는 다른 쪽에서 하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와 관련이 죄송합니다. 없었던. 아니에요, 저희가 죄송한 거 아니에요. 잉여들의 그리고 밥 얻어먹기도 하셨죠. 740명의 그것도 회자가 많이 됐죠. 회자가 많이 관계망 속에서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했는데 새로운 6개월은 살아남는 걸로. 그 아이디어들은 어디서 나와요? 사회 불만 세력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런 구조의 이 패러다임이 결국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가치관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 그리고 남들이 아직 안 한 것 같은 거 남들이 왜 이거 할 만한데 안 했다 싶으면은 그럼 내가 해보자라는 식의 생각을 좀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런 제 행동들이 어떤 의제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질문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일을 하지 하는 궁금증에서부터 자기 나름의 답을 제 행동에서 찾을 수 있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분은 기획작가 하면 되게 진짜 잘하시겠네요. 저는 근데 제 자의식이 기획자라는 자의식이 있어요. 약간 예술인? 기획인? 그러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부분이 뭐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도 나고 되게 잘 받아들이시네요. 머리가 스펀지 같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직장이 지금 하고 싶은 말과 혹시 홍보할 거 혹시 있어요? 이것도 나름 방송인데. 좀 약간 다른 방송인데. 아 이렇게 우리 방송 비하할 거야? 미안합니다. 네. 네. 인상 쓰고 헐벗고 그러고 사진 찍은 남성분만 아니면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받아들일 생각이니 친구 신청을 통해서 이렇게 월간잉여와 저의 활동들 그런 소식들을 받아보시면 앞으로도 재미있을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받아보시도록. 메시지는 아주 강조해가지고 밑에다 팍팍 넣어드릴게요. 페이스북 친추 받습니다. 하지만 네 그런 사진은 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간 잉여 관련해서 홍보할 거 없어요? 18호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월간 재밌는 잉여에서 잡지나요? 다음에 저희 한번 달아주세요. 뭐 한번 봐서요. 알겠습니다. 봐서. 까칠하네요. 예, 오늘 마음에 안 까칠하네. 들었어. 예. 우리. 아니에요. 네, 봤어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이 많이 깊어져서 지금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우리 일단 조설방부터 오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임직자님 뵈면서 저는 잉여라는 말이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말인지도 느낄 수 있었고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그런 매체로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훈훈하게. 근데 여기서 비교되는 게 하나 제가 꼭 이번 주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2, 3회 때 계속 깠던 우리 자기계발서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난도 교수가 신작을 냈더라고요. 정말 월간 잉여학원 데뷔되는 제목인데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니까 부제가 다시 일어서려는 그대에게라는 책 제목이 나왔어요. 진짜 이 양반은 왜 그래요? 창의성이 없는 게 전작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냄새가 비슷하네요. 예.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요. 솔직히 저는 이 책 나왔다는 얘기 듣고 네. 바로 이어서 KBS에서 또 출연했더라고요. 또 출연해가지고 또 강의해요. 같은 강의했어요? 내용으로. 네. 또 학생들 뭐 이렇게 네. 눈빛 반짝반짝거리고. 네. 근데 그거는 부르는 사람도 문제 아닌가요? 그게 좀 식상하고 뻔한 내용일 거란 생각이 들면은 언론사나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이 더 안 찾아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본인이 트렌드 세터면서 왜 이렇게 몰라요? 좀 이 정도면 병 같아요. 왜 병이냐면은 자신이 하는 말이 정말 청년들이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는 거라면 정말 멍청한 거고. 근데 그걸 알면서도 한다면은 정말 사기꾼이죠.
제가 볼 때 사기꾼은 아닌 것 같고 자기 확신에 너무 많이 빠진 꼰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렇게 해서 히틀러가 또 탄생되었었고. 아직 좀 1000번까지는 안 흔들리셨나 봐요. 더 흔들리셔야. 저희가 아주 신랄하게 깠었는데 예. 예. 그때 회자가 많이 됐죠. 우리끼리. 그것 때문에 그래도 뭐 좋은 얘기 들었잖아요. 예. 우리 장 작가도 오늘 우리 임집장 모신다고 좀 특별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임집장에 나와서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이분 때문에 어쨌든 잉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잉여라는 그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뭐 어쨌든 되게 시니컬하고 되게 위트도 있고 뭐 시니컬하지만 냉소적이고 또 위트도 있고 그러면서 잉여들의 반란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잉여잖아요. 어쨌든 저도 이제 밖으로 나오고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잉여들의 반란을 꿈꾸며 또 이제 획일화된 그런 사고가 아니라 다양화된 사고를 가지고 이제 각자 도생 가야 되죠. 각자 도생 우선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 시대 자체는 지금 우리 딱 20대 후반, 뭐 20대 지금 이렇게 80, 90 이때 이런 세대들은 지금 당장 어떻게 혜택을 못 받을 것 같아요, 정부에. 그럼 그 후 제너레이션한테 그냥 우리가 이제 잘 이끌어져서 그 사람 그 친구들한테 주면 되니까 우리는 잘 살고 각자 도생을 가고. 내가 무슨 얘기하고 있지? 뭐 우리는 아이를 낳지 맙시다. 어차피 지금 있는 인원들도 있는 인구들도 묵으려고요. 네. 있는 사람들도 뭐 거의 취업 안 되는데 왜 어차피 지금 실업률 이렇게 높은데 뭐 애를 낳으라고 강제하고 점점. 아 약간 좀 막 국가가 너무 통제하려고 하고 마른 걸레도 쥐어짜면 물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하는 식으로 되게 옥죄고 빚을 만들지 않으면은 뭐 못 견디게 막 빚 내라는 식으로 정책을 쓰고 이런 것에 너무 화가 나네요. 어쨌든 말 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잉여들의 반란을 꿈꾸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고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을 들으면 이제 자막이 올라가면서 끝날 겁니다.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어땠어요? 정신없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근데 뵈서 반가웠습니다. 또 뭐 봬요. 좋은 자리에서 봬요. 꽃청춘 찾아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멋진 활동, 좋은 활동, 개인적인 활동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언젠가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카페 온에어.